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손대기 위한 논의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주 69시간제를 꺼내들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논의를 중단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방향을 보면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 주 최대 60시간까지 늘리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큽니다. 일단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밝혀 논의는 시작될 걸로 보이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먼저 임예은 기자입니다. 현재 법정 근로 시간은 일주일 기준으로 40시간에 필요하다면 연장 근로 12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제 틀이 도입 5년여 만에 바뀔 걸로 보입니다. 예외 조항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 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6,0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근로시간의 향후 개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체로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를 일부 업종과 직종에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더 많이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근거에 따라 제조업이나 건설업, 생산직이나 IT직 등에 한해 52시간의 플러스 알파로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의 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 방안은 추후 구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발표 3시간 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을 주장하며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의 일입니다. 오늘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간 만큼 주 52시간제의 개편 논의가 곧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주 52시간제를 바꾸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대선 후보 당시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고 그 다음에 쉬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었죠. 올 초 들어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으로 일할 수 있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거세자 반발 여론에 부딪힌 대통령이 재검토하라고 해서 오늘 정부가 다시 발표한 건데 여전히 빈칸도 많고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성화선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주 52시간제를 바꾸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지난 3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는 개편안이 나오자 반발이 커졌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 대통령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후 정부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주 52시간제를 손질하기 위해 답을 정해놓은 조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축하는 거에 대한 요구, 의견 이런 질문들이 설문조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주 52시간 이상의 노동을 질문하는.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업주는 모두 976명입니다. 최근 6개월간 현행 근로시간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 있다는 사업주는 142명입니다. 7명 중 1명 꼴입니다. 이걸 토대로 정부는 일부 업종에서 연장 근로시간 제한을 풀겠다고 한 겁니다. 그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노동계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노사정 대화와 자유를 강조했지만 건강권 문제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나 언제까지 마무리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립니다. 실제로 이제 그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그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노동조합이 있는 곳도 사실 연장근로를 거부하기가 힘든 형편인데. 정부와 한국노총이 대화의 끈을 다시 잡긴 했지만 정부의 노동정책을 둘러싸고 아직 이견이 커 진통은 불가피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노동 문제를 취재하는 조보경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정부는 결국 52시간제를 손보겠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네,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지 5년여 만입니다. 주 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되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일부 업종과 생산직 등 직종에선 연장 근로를 늘리게 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말한 적이 있는 만큼 주 52시간의 틀이 일부 깨지게 되는 건데요. 정부가 노사정 대화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했지만 우선 60시간 이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부가 발표하면서 52시간제 초과해서 일 더 시키고도 돈 안 준 그런 업체들 잡아냈다 이런 발표도 했죠. 네, 오늘 고용노동부가 기획 감독을 했다면서 자료를 낸 건데요. 한 건설 현장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탄력 근로제를 하기로 하고 고정 근로수당을 줬습니다.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만 보면 주 52시간제를 잘 지키는 걸로 보였는데요. 그런데 노동부가 직원들과 면담을 해보니까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기록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38명이 3천여만 원의 수당을 받지 못하고 공짜 야근을 했던 겁니다. 네, 사실 근데 그 공짜 야근 문제는 노동계가 계속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해 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포괄임금 이 부분을 좀 손대야 된다 이런 게 노동계 주장이었는데 이번에 그런 대책은 안 나왔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노동계 주장이었는데요. 포괄임금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았습니다. 총 26억 원 정도를 체불을 한 건데요. 포괄임금은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노사 합의에 따라서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자칫 대가를 못 받는 공짜 근로가 될 수 있어서 노동계는 근절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개선책은 내놓지 못했고요. 오늘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또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 정도만 발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정부가 발표한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7명 중 1명꼴로 52시간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적은 숫자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8개월 전에 정부가 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고 결국은 사과를 했죠. 네, 맞습니다. 주 69시간을 하겠다고 한 뒤에 반발 여론이 거셌습니다. 이후 4억 5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다시 사과했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4억 5천만 원이나 드나요? 네, 맞습니다. 이 여론조사에만 4억 5천만 원 정도가 네. 들었습니다. 네. 지난 3월 입법 추진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노동부 차관의 사과에도 여전히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크고 세부 내용을 두고 견해차가 커서 실제 개편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조보경 기자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나눠먹기식 R&D 연구개발 예산을 재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10% 넘게 깎이며 비판이 많았죠. 현장에서도 젊은 과학자 인건비도 못 준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자 결국 정부 여당이 입장을 바꿔 예산을 다시 확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R&D 예산 삭감은 연구비 카르텔을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산 심의 직전인 지난 6월 말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겁니다. 그 뒤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은 예산 일괄 삭감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설명은 거의 없었고요. 거의 일괄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결국 내년 R&D 예산안은 올해 31.1조 원에서 5.2조 원 줄어든 25.9조 원이 됐습니다. 이례적인 대폭 삭감에 현장에선 젊은 과학자의 인건비까지 못 줄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의 R&D 예산 합리화 기조는 단기적 시각에서 명확한 기준 및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공계 인재 개발과 대학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하여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강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와 배치된다고 보진 않는다며 복원보단 보완이란 표현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6년 만에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접대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뒤 권익위가 이번 주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선 이 3만 원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란 지적도 많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2만 9천 원짜리 김영란 세트가 전국 식당에서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식사비 한도는 8년째 3만 원에 묶여 있습니다. 한우 농가 등 농축수산업체와 외식업체 중심으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각계 현장 의견을 들을 계획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지난 8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지만 이때도 식사비 한도는 유지됐습니다. 일단은 시행령을 개정해 5만 원으로 올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권익위가 이같이 나선 건 윤 대통령의 당부가 깔려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3만 원 식사비는 20년 전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고한 기준인데 그 뒤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이미 규범력이 약해진 점도 권익위가 조정을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선 3만 원이 비싸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3만 원 한도가 풀릴 경우 외식비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이해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불안한 시민들이 직접 빈대 현황판을 만들 정도로 빈대 공포증이 커지면서 정부가 이제 재난의 준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빈대 잡는 데 쓰라고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금 22억 원을 주기로 했고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을 빈대 집중 방제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창 썰렁했던 명동거리에 관광객이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끝나니 이제 빈대냐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빈대 공포 어느 정도인지 직접 둘러보겠습니다. Our tour manager suggested that we're a bit careful and we don't put suitcases on the bed. 사우나 목욕탕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빈대 빈자만 얘기하고 싶은 아직 발견 못해 그랬는데 손님을 안 놓치려면 위생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약품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 비싸요. 그거 한 통에 14만 원인데 이틀이면 다 써버려. 삼성급 관광호텔도 이런 분위기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쪽에 캐리어를 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온 스팀 작업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이전 패브릭류나 소파류를 또 틈새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빈대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지자체가 붙여주는 안심 스티커가 효과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은 그래도 불안하고 어디를 피해야 할지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빈대 현황판까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7만 명, 8만 명 넘게 접속을 한 것 같아요. 그 사이트 트래픽 같은 걸 보니까 외국에서도 많이 보더라고요. 갑자기 커진 빈대 공포, 잠재우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빈대하면 옛날 영화에나 나올 법했는데 갑자기 빈대 공포증이 현실이 됐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말 그대로 재난이 됐는데요. 이 빈대 공포증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왜 이럴까요? 먼저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 세계 빈대 분포도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최근 우리나라에 나타난 열대 빈대가 살던 곳입니다. 이 빈대 원래 서식지에서 벗어나 유럽, 호주, 일본까지 번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운 지역에서만 살던 게 기온이 낮은 곳에서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빈대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은 우리나라 토종 빈대고 오른쪽은 외래종 열대 빈대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외래종이 상대적으로 더 작고 날씬하게 생겼습니다. 그만큼 잡기는 더 힘듭니다. 엔데믹이 이런 빈대 이동을 가속화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이 사람과 화물 이동이 많아지면서 이 사람 피를 빠는 빈대도 함께 이동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빈대 유입 경로를 보면요. 열대 빈대가 살던 지역 이주 노동자 또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빈대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빈대가 박멸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간지럽다, 따갑다 수준이지 크게 불편을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열악 지역에, 여행객들은 호텔, 사우나 같은 곳에 빈대를 옮겨놨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난 몇십 년 빈대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통과 공포를 크게 느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빈대의 내성,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빈대에는 피레스로이드라는 성분 살충제를 사용하는데 열대 빈대는 이 성분의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충제로는 박멸이 잘 안 되고요. 이 어중간한 살충제, 뿌리고 살아남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내성만 강해지고 있습니다. 극기야 기존보다 1000배 강한 살충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슈퍼 빈대도 확인됐습니다. 옛말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잡기 힘들다는 얘기인데 이 빈대 전쟁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일지 모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교전을 계속하면서 가자지구 북부의 모든 병원이 운영을 멈춘 걸로 알려졌습니다. 갓난아기와 미숙아들이 작동하지 않는 인큐베이터 밖으로 나와 있고 일부는 숨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연일 하마스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이 인큐베이터 대신 침대에 어지럽게 누워 있습니다. 하마스 측은 병원의 연료가 끊기면서 지금까지 미수가 6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사는 바닥에 누워있는 아이에게 산소 호흡기를 씌워주는 대신 손으로 호흡기를 누릅니다. إصابة مباشرة في الدماغ ونزيف وفيش عندنا عمليات حاليا لا في عمليات ولا أكسجين ولا كهرباء.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3일 지상전이 확대되며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 등 가자지구 북부병원 전부가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가자지구 내 36개 병원 중 20곳이 이번 교전으로 기능을 잃은 상황입니다. WHO는 병원이 죽음과 절망의 공간으로 변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며 당장 전쟁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병원을 직접 공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here's a lot of spin by Hamas, but there's electricity in Shifa. Everything is operating. 오히려 이스라엘 병사들이 연료 300리터를 전달했는데 하마스가 거절했다며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특히 하마스가 병원 밑에 땅굴을 파놓고 민간인과 환자들을 인간 방패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내 미군 기지가 로켓 공격을 받아 미군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국은 이란과 연계된 시리아 기지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JTBC는 가자지구에서 구호 활동을 해온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가로부터 현장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음식이 부족해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고 오염된 바닷물을 마셔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가로 가자지구에서 활동했던 마이코 시라네는 가자지구가 봉쇄되면서 사실상 배급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것도 조리할 필요 없는 참치캔 같은 통조림 음식이 대부분입니다. We can just only take like 900 calories per day in the calculate and we can survive like more 2 days. 밥 한 공기가 평균 300칼로리인 점을 감안하면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버티는 겁니다. 시라네는 이달 초 가자지구 남부 라파 검문소가 열리자 가까스로 가자지구를 빠져나왔습니다. 전쟁이 터진 지 한 달여 만입니다. What was it like to stay in the shelter? Second half of the month, it was really difficult to get in the drinking water and the food. There is shelter, so we just sleeping outside. If it's a rain, we just jump in the car. Then if it's not rain, we just sleeping outside. One mattresses and one blanket. 특히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지상전을 펼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더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고 증언했습니다. So they use like salty water, which is like from the sea. So
it shouldn't drink, but there are no water even to drink. Environment that like the camp is that it's horrible because there are only like 10 toilets for like those 15,000 people need to share. 의료품도 부족해서 다쳐도 마취제 없이 수술을 진행하고 병상도 없어서 맨바닥에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가자 지구에서 유엔 직원 10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성형수술 어디서 했더니 잘 됐다. 요즘은 어느 병원이 대세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 특정 성형외과를 홍보하는 가짜 후기를 조직적으로 올리다 적발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가짜 후기 누가 쓰는 건지, 왜 근절되지 않는 건지 정인아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성형외과가 몰려있는 서울 신사역 인근입니다. 서울 강남구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이 400곳이 넘습니다.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 많은 병원들 가운데 자신의 몸을 맡길 곳을 정하기 위해 여러 성형 관련 온라인 카페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술 후기를 찾아봅니다. 병원 전문 마케팅 업체가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를 위해 쓴 후기 내역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수십 개가 보입니다. 한 아이디마다 글을 쓰는 닉네임이 서너 개씩 있습니다. 처지는 눈꺼풀이 고민인 40대 주부, 쌍꺼풀 재수술을 알아보는 30대 직장 여성 등 캐릭터까지 정해놨습니다. 이 지침대로 가짜 후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몇 개를 썼는지 표로 정리해 병원에 보냈습니다. 가격은 게시글은 하나에 최대 35,000원, 댓글은 5,000원입니다. 가짜 후기 쓰는 사람을 모으는 오픈 채팅방에서 직접 지원해봤습니다. A병원 원장이 눈 및 지방 재배치를 잘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추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 아이디로 쓰면 조작을 들킨다면서 가족이나 지인의 아이디를 동원하라고도 했습니다.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전엔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야 추적에 걸리지 않는다고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한 업체는 JTBC가 취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뒤 조심하라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JTBC는 업체의 후기 조작을 의뢰한 병원들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가짜 성형외과 후기를 써주는 업체들은 확실히 입소문을 낼 수 있다며 많게는 1,000만 원씩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짜 후기를 쓰기 시작하면 수술 부작용으로 눈도 제대로 못 감는 환자가 수술이 잘 돼 만족하는 사례로 둔갑합니다. 이어서 송승환 기자입니다. 후기를 조작하는 업체에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바비나 강남이나 이거를 가장 기본으로 세팅하시면 되는데, 또는 여우나 피부 카페나 등등 대형 카페에 여기다가 후기를 좀 짱짱하게 올려서 맡기는 일에 따라 금액도 올라갑니다. 인플루언서 분들 섭외하고 후기 올려주는 게 거의 100만 원까지도 하거든요. 기원했을 때 최소가 1,000만 원 세팅하거든요, 원래. 사람을 모으는 광고엔 문예창작과를 우대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글을 올리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가 낮아서 고민이다, 어디 병원으로 정했고 내일 수술할 거다, 4주 뒤에 후기, 이런 식으로 정말 일반인들이 쓰는 것처럼 정말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니까 수술이 잘 됐다고 조작하는 건 기본입니다. 좀 눈이 제대로 안 감아지고 그런 심각한 부작용에 있는 환자가 있었는데, 마치 수술이 너무 잘 됐다고 사진도 조작하고 원고도 조작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더 많이 글을 퍼뜨리기 위해 이렇게 조작된 원고를 올리기만 하는 사람도 모았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면 이제 건당 얼마 주겠다. 강남에 이런 후기 조작이 없는 병원은 드물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네이버 카페나 커뮤니티, 성형 어플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그런 사이트나 어플에는 다 작업이 들어간다. 병원과 업체들의 검은 거래에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17년 동안 수염을 길러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수염을 다 깎고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카카오가 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카카오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고, 김 창업자 본인도 검찰 수사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카카오택실 갑질 논란으로 정부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액 택시들에게서 높은 수수료를 받고 감행 아닌 택시들은 콜 못 받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걸 대통령이 직접 부도덕하다고 비판을 했고 공정위, 금감원 조사에 검찰 수사도 거론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카카오는 이 택시 사업부터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잇따라 택시업계와 만났습니다. 정희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간담회의 쟁점 중 하나는 수수료 체계입니다.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가 운임 20%를 수수료로 내는 계약과 회사가 택시에 다시 16.7%를 돌려주는 이중 계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 3.3%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해온 택시기사들은 너무 비싸다며 인하를 요구해왔습니다. 오늘 택시단체 4곳과 긴급 간담회를 가진 카카오 모빌리티는 연말까지 택시업계 및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콜 몰아주기 개선안과 경쟁사의 카카오티 플랫폼을 개방하는 등 독과점 논란 해소 방안도 함께 논의합니다. 카카오 측의 이 같은 전향적인 입장 변화는 최근 카카오 택시의 독과점을 공개 비판한 대통령 발언을 의식한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오늘 비상경영회의에 참석하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트레이드마크였던 수염을 민 모습도 화제가 됐습니다. 간담회엔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는 마음으로 이런 여러 우려들이 부식되고 사랑받는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업계 요구대로 수수료를 낮출 경우 상생은 가능해도 시장 지배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정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배 대표는 경쟁사인 하이브가 SM 경영권을 갖는 걸 방해하기 위해 2,400억 원을 동원해 400차례 고가 매수를 하는 등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보다 높게 만들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달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이 기각됐을 때 법원은 위증 교사 혐의만큼은 소명된다고 했었죠. 이 혐의를 두고 이 대표 측은 기존 재판과 하나로 합쳐달라, 검찰은 따로 해달라 요구해왔는데 법원이 오늘 따로 떼서 재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선거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2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비리 의혹 재판입니다. 앞으로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까지 3가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오늘 위증교사 사건을 합치지 않고 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재판 때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전화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 입장에서는 자백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다툼이 없는 것인데 이 대표가 유리한 증언을 부탁하는 통화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는 김 씨와 부인하는 이 대표의 재판을 분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고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이 늘었지만 대표직에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하고 싶다고 제안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첫 방송을 한 JTBC의 유튜브 프로그램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는데 자세한 소식 하예빈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인유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쓴소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을 3번 만났지만 혁신이 출범 이후엔 못 만났다고 했습니다. 카톡도 안 돼요? 못해요. 왜냐하면 조금 이제 소통을 하고 싶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지만 그 언론의 그 조명을 받으면 오해를 받는다. 객관성을 잃는다. 그런 답이 왔어요. 용산 쪽에서?
일부 혁신안을 두고 당내 반발이 나온 것에 대해선 조만간 압박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안 받아들이면 희망이 없어요. 의사는 이제 강제로 약을 환자를 먹이지는 않지만 생사가 가름될 때는 강제로 약을. 혁신위는 당내 중진과 일부 윤 대통령 측근을 향해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친윤계 중진 장제원 의원은 지난 주말 지역에서 대규모 지지자 모임을 열고 부산 재출마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래요. 그런데 서울 가랍니다. 안녕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이 불발된 데 대해선 안타까워했습니다. 내일 1대1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 단 한 번입니다. 당장 지금? 누구와의 만남을 택하시겠습니까? 밀실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고 싶어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영어로 야단 맞는 것보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다음 주 중 새로운 당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나설 계획인 걸로 전해집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방송 내용을 심의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JTBC를 포함한 방송사 4곳에 총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림 인터뷰를 확인 없이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 등인데 JTBC는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JTBC와 KBS, MBC, YTN 등 방송사 4곳에 총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림 인터뷰를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하고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허위 보도했다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MBC 6천만 원, JTBC, KBS는 각각 3천만 원, YTN은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처분한 건 2019년 기자가 자기 목소리를 변조해 취재원 인터뷰인 것처럼 방송해 3천만 원 과징금을 처분한 KNN 이후 역대 2번째입니다.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방송사 재승인, 제허가 심사에도 감점을 받게 됩니다. JTBC는 과도한 처분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울긋불긋한 단풍 대신 잿빛 돌덩이들로 뒤덮인 산이 있습니다. 모래와 자갈로 만들어 팔 암석을 가져다가 산을 창고로 쓴 건데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저기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하나 넘자 온통 잿빛으로 바뀝니다. 암석 수만 개가 쌓인 겁니다. 축구장 한 개 크기 5,400제곱미터를 다 뒤덮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침부터 출근 시간에 보면은 한 10여 대가 차가 줄을 서 있더라고요. 덤프트럭에 뭐가 많이 실려 있었어요? 고속전철 터널 작업에서 나온 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산속으로 들어가는 트럭을 쫓아가 봤습니다. 한 굴재 생산 업체가 나옵니다. 산길을 따라 더 깊숙이 들어와 보니 저 멀리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보입니다. 도대체 산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추적해봤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니 지난해부터 암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예 산속으로 더 들어와 봤습니다. 원래는 산이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큰 돌들이 쌓였습니다. 바로 옆엔 돌을 깨트려 부수는 기계들이 돌아갑니다. 산속을 몰래 창고처럼 쓰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업체 대표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돌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KTX 호남 고속버스에서. 암석을 가져와 갈아서 자갈과 모래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쯤부터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기계 고장났으니까 좀 들어오지 말아라. 우리는 기계 고치고 다시 갈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작업을 못하니 암석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 다른 업체가 갖고 있는 산에다 마구 쌓아놨습니다. 다른 업체의 땅을 임의로 쓴 거예요? 네, 좀 임의로 썼습니다. 돌을 쌓아놓은 걸 알아요? 몰랐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막 급하니까 그냥 거기다 막 뒀어요. 지자체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치우고 있어요. 저 도중에 와가지고 그걸 몰랐었어요. 언제 오신 분이에요? 저 이거 돌이 들어올 때요.
지자체는 지난달 말에야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 정상에 일단 그 누가 들여다보겠습니까? 나중에 이곳 사실 확인하러 갈 때도 거기가 접근하기 힘들었거든요. 지자체 특사경은 오늘 업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 대표는 이달 말까지 산을 되돌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산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속을 해야 하는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작 살펴봤다면 숲의 모습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영입니다.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주차 관리인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평소 자신을 무시해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숨진 건물주와 갈등을 빚어왔던 옆 건물 모텔 주인과의 공모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이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 전화 왔어. 누군가 실어져 있다고 가보니까 사장이요. 주수가 돼가지고 그냥 실어져. 경찰은 건물 주차 관리인으로 일하던 30대 김모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옥상에서 범행을 저지른 김 씨는 이 비상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바로 옆에 있는 모텔 건물로 도망쳤습니다. 4시간 뒤 김 씨는 서울 용산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하지만 강릉역에서 내리자마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옆 건물 모텔 업주 조모 씨도 체포했습니다. 김 씨의 행적이 담긴 CCTV를 일부러 지운 정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조 씨는 숨진 건물주와 주차장 부지 임대료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가 한 120만 원 정도라고. 들지고 자꾸 밀고 하니까 이제 오신 것 같아요. 보면서는 어떤 우리 법적으로 내버려야 한 거지. 조 씨는 CCTV를 지운 것만 인정할 뿐 사건에 대해선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도 건물주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만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주인이 없는 대포 카카오톡 계정 2만 4천여 개를 만들어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런 식의 대포 계정이 강남 대치동을 시끄럽게 했던 마약 음료 사건 당시 학생과 부모들을 협박할 때도 쓰였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두 여성이 학생을 불러 세워 권하는 건 마약 음료입니다. 모르고 마신 학생들에게는 카카오톡으로 다시 연락해 돈을 안 주면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협박할 때는 남의 이름으로 된 대포 계정을 이용했습니다. 대치동 마약 음료 일당이 쓴 계정 등을 만들어 판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선별 압수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알뜰폰을 악용했습니다. 알뜰폰 유심은 개통하고 바로 번호를 바꾸거나 이중 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5개의 번호를 만들 수 있는데 번호마다 카카오톡 계정을 열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포 계정 2만 4천여 개를 팔아 22억 6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유심을 대량 개통하고 곧바로 해지를 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포 계정은 몸캠 피싱,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 등에 쓰였습니다. 카톡 대포 계정을 산 범죄 조직은 전국에서 모두 509건의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확인된 피해액만 112억 원에 이릅니다. 이런 피해가 반복되자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회선 숫자를 한 달 3개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을 동원하거나 장기간 작업하면 여전히 대포 계정, 대포폰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유명 브랜드 운동화라면서 가짜 제품을 팔아 21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가짜 제품을 정품으로 급히 바꿔주기도 했지만 결국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검은색 가방을 메고 통화하는 남성. 계단을 올라가더니 10분도 채 안 돼 다시 내려옵니다. 이 남성, 온라인으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파는 사람입니다. 구매자에게 연락해 가짜 제품이 팔렸다는 제보가 있으니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물건을 현관문 앞에 내놔달라고 했습니다. 바꿔치기 된 운동화로 마치 그것이 처음부터 판매되었던 정품인 것처럼 감정서를 받아왔습니다. 가짜 운동화 수사가 시작되자 구매자가 사간 물건을 슬쩍 진품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제발 저렸던 이 일당, 11개의 사이트에서 1년 동안 가짜 제품을 팔아왔습니다. 앞에서 보고 옆으로 돌려봐도 진품과 차이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100% 정품만 판다는 광고에 속았습니다. 인터넷 검색하고 하니까 그 상단에 뜨길래 여기도 있었고 통관 번호도 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는 15,000여 명, 피해액은 21억 원에 이릅니다. 일반 시가보다 40% 이하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건 범죄 혐의점이 있을 수 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7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했습니다. 수사망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헛수고가 됐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일본에선 최근 야생곰이 주택가에 나타나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산속에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내려온다는 건데 올해만 벌써 5명이 사망했습니다. 도쿄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달리던 차량을 따라 야생곰 한 마리가 무서운 속도로 뛰어옵니다. 바로 뒤엔 아기곰도 뒤따라옵니다. 이시가와현의 한 도로에선 갑자기 곰이 뛰어들어 차가 급히 멈춰섭니다. 공사 중인 건물이나 주택가 나무 위, 산책로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야생곰은 도쿄도까지 내려왔습니다. 환경당국에 따르면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산속의 먹이가 줄어들자 야생곰들이 주거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생곰 출몰은 10년 전만 해도 46건이었는데 올 들어 3배 늘어난 16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야생곰이 도쿄도까지 내려오자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いやもうほとんどないからもう何年か前に一度そんなことがあったかなぐらいの感じであと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5명이 곰의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고 18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야마나시현에선 한 남성이 밭일을 하다 곰의 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どっちに逃げていいか分かんなくてそれであれしたんだけど背中向けちゃまずいと思ってまた振り向いたんですよ. 도쿄도 고이키 지사는 방울을 달거나 라디오를 틀어놓아 곰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는 안전수칙까지 권고했지만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등 지방자치단체장 3명은 8개 지역을 대표해 오늘 환경성을 방문해 야생곰 퇴치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한밤에 도심을 내달리던 폭주족이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지그재그로 달리고 경찰차를 위협하기까지 하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붙잡혔습니다. DC로 보시겠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당해 축구 선수로는 더 이상 뛸 수 없지만 절망 대신 희망을 품었습니다. 골키퍼 장갑을 벗고 탁골 라켓을 잡은 유연수 선수의 이야기를 홍지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반 31분 제주의 31번 유연수를 찾는 함성과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2020년 프로 무대에 대비해 착실히 경험을 쌓아온 골키퍼 유망주였지만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당하며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하반신 신경이 마비돼 평생 재활운동을 하며 휠체어를 타게 됐습니다. 오랜 팬은 유니폼에 사인해봤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립니다. 되게 연수 선수랑 되게 연락도 하면서 지내신 분이라 가지고 동생 같은 분이셨어가지고 연수 선수가. 축구만 바라보고 달린 25년, 너무나 갑작스러운 은퇴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꿈을 얻었습니다. 패럴림픽 선수입니다. 병원에서 운동 삼아 친 탁구가 계기였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체육대회였어요. 꼴등만 하지 말자. 동메달만 따자 했는데 저도 모르게 3승을 해서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다른 종목도 찾고 있어요. 확정은 아니에요. 농구, 펜싱 쪽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경험을.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더 큰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말합니다. 거기서는 뭐 어때요? 우리는 휠체어 타고 손으로 밀잖아요. 저 사람들은 이제 다리가 피곤하지 우리는 팔만 피곤하면 돼요. JTBC 홍지용입니다. 내일까진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사흘간 이어지는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0도로 시작해서 낮부터 차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수능 당일에도 한파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한파 대신 비 소식이 있어서 우산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 따라서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메마른 대기에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이 지나겠고요. 충남과 호남은 날이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4도, 청주 대전 0도, 창원 2도로 아침까진 초겨울 추위가 예상되고요. 낮부터는 서울 10도, 전주 12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